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었는데 왜 서울과 경기 집값은 아직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일부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고 접수 채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 아파트 가격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0.30%에서 0.27%로 낮아졌고 경기도 0.21%에서 0.17%로 둔화했습니다. 상승 속도는 분명 약해졌지만 가격의 방향은 여전히 상승입니다. 대출은 줄고 거래도 줄었는데 집값은 왜 버티는 걸까요? 올해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실수요자나 기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시장 분석이 아닙니다. 은행 상담 때는 가능하다고 들었던 대출이 실제 잔금 시점에 줄어들 수도 있고 팔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존 집이 제때 팔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값이 버티는 이유를 단순히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출 제약으로 매수자가 관망으로 돌아선 동시에 매도자도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자체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실수요자가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대와 지역은 점점 좁아지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대로라면 수요가 줄면 가격도 내려가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살 수 있는 사람이 감소합니다. 매수자가 줄면 매도자는 가격을 낮춰야 하고 결국 집값도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수요만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함께 감소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10명이고 팔려는 집이 10채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대출 규제로 사려는 사람이 10명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들도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으면 매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합니다. 팔려는 집이 10채에서 2채로 더 크게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자는 줄었지만 시장에 나온 집은 그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소수의 매물을 두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바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대출 제약으로 매수자는 관망하고 있지만 매도자 역시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가격 유지가 반드시 강한 매수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 원활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자체가 부족해 시장이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의 출발점은 대출입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만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다른 가계대출까지 합쳐 전체 총량을 관리합니다. 주간 보고서에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5대 은행의 기타 대출 증가액은 3조 4,658억 원으로 관리 목표 합계인 1조 924억 원에 약 3.2배였습니다. 다른 대출에서 총량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면 은행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 모집인 접수를 제한하고 특정 보증상품의 취급을 조정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집값이 그대로라고 해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면 실수요자가 살 수 있는 집의 가격은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본과 대출을 합쳐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대출 한도 축소로 8억 원대 주택만 살 수 있게 됐다면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구매력은 이미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집값 전망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소득과 기존 부채를 반영한 DSR이 얼마인지, 잔금을 치르는 달에 해당 은행이 실제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지, 실행 시 한도가 줄어들어도 잔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은행 상담대들은 예상 한도와 실제 잔금일에 실행되는 금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말이나 분기 말에는 은행별 총량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수자가 줄었는데 매도자는 왜 가격을 내리지 않는 걸까요? 모든 집주인이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되는 흐름에서는 가격을 크게 낮춘 매물이 시장 전반에 빠르게 늘어나기보다 매도자가 기존 호가를 유지하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생각한 가격에 팔리지 않으면 거래를 미루거나 인대를 다시 놓거나 후속 정책과 시장 흐름을 기다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수자는 가격 부담과 대출 불확실성 때문에 결정을 미룹니다. 결국 매수자는 가격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매도자는 대출 여건이나 정책이 달라져
매수자가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양쪽이 모두 상대방의 움직임을 기다리면 거래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거래가 줄었다고 해서 기존 호가가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매물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하락 거래가 시장 전반에서 반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출과 거래가 줄어도 집값이 즉시 하락하지 않는 핵심 구조입니다. 수요만 약해진 시장이 아니라 공급되는 매물까지 동시에 줄어든 시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래가 크게 줄었는데도 주간 가격 지수는 왜 계속 상승하거나 보합을 유지하는 걸까요? 가격 지수가 단순히 실제 거래 가격의 평균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된 거래 사례와 시장 가격, 유사주택의 가격 흐름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따라서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시장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가격 정보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가격을 크게 낮춘 거래가 여러 지역과 여러 단지에서 반복돼야 하락 흐름이 지수에 뚜렷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모든 주택이 골고루 거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지와 학군, 교통, 신축 여부 등 조건이 좋은 단지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매물 위주로 제한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만 가격 통계에 반영되면 실제 거래량이 줄어든 속도만큼 가격 지수가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수가 버틴다고 시장 전체의 매수 열기가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조건이 좋은 주택의 가격이 유지되면서 전체 가격 지수의 하락 전환이 늦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 지수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가격과 함께 거래량, 매물량, 실제 거래 가격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 지수만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 신고 거래의 구성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신고 거래 가운데 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앞선 비교 기간의 49.8%에서 62.0%로 높아졌습니다.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도 28.8%에서 35.6%로 증가했고 신고 거래의 중위 가격은 약 9억 950만 원에서 7억 7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같은 아파트의 가격이 9억 원에서 7억 원대로 떨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가주택 거래 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의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 거래의 중간값이 내려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서울 집값 전체가 크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되는 집의 종류가 달라진 것입니다. 배출 한도와 자기 자본 안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찾다 보니 실수요가 9억 원 이하 주택과 서울 비강남권 또는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초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신고가 계속 누적되는 초기 자료입니다. 실거래 신고 기한 때문에 이후 거래가 추가되면 9억 원 이하 비중과 중위 거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장기적인 시장 변화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 지수가 상승하는 동안에도 실수요자가 선택하는 거래 가격대는 낮아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를 보여줍니다. 집값은 버티고 있지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의 범위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올해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실수요 매수자입니다. 계약 당시 은행에서 예상 대출 한도를 상담받았더라도 실제 잔금 시점에는 은행의 총량 상황과 심사 결과에 따라 실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대출금이 예상보다 줄어들면 부족한 잔금을 현금으로 채워야 합니다. 대체 자금이 없다면 잔금 지연과 계약 해제, 계약금 손실 같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자금의 여유가 부족한 매수자라면 계약 전에 한 곳의 구두 상담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복수은행에서 예상 한도와 DSR을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는 달에도 신규 대출 취급이 가능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출이 일정 부분 줄어드는 상황까지 가정해 부족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자금 공백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금융조달 관련 특약을 중개사와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 주택을 팔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입니다. 가장 위험한 가정은 내 집이 원하는 가격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팔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거래가 줄어든 시장에서는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집이 팔리기 전에 신규 주택을 먼저 계약했다가 기존 집 처분이 늦어지고 신규 주택 대출까지 줄어들면 두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기존 집에서 들어올 예정이던 자금은 들어오지 않고 새 집에 필요한 대출금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집 처분이 늦어져도 신규 주택 잔금을 감당할 수 있는 배채 자금이 없다면 선매수 전략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계약하기보다 처분 가능 기간과 가격, 대출 축소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출 제약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줄었지만 집주인도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으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줄어든 동시에 팔려는 집도 함께 줄면서 가격보다 거래가 먼저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가격을 크게 낮춘 거래가 시장 전반에서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지수가 실제 거래 위축보다 늦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서울에서는 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중위 거래 가격이 낮아지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제한된 구매력 안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주택의 가격대가 낮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집값 전망이 아닙니다. 잔금일에 실제로 실행되는 대출금, 매수 가능한 가격대, 기존 집의 현실적인 처분 기간입니다. 현재 판단이 바뀌려면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실행 한도와 접수가 의미 있게 정상화되는지. 둘째, 서울 아파트 등록 매물이 다시 뚜렷하게 증가하는지. 셋째, 특정 선호단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격대에서 거래량과 반복 거래가 함께 회복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된다면 현재의 거래 위축 시장이 다시 수요와 거래가 살아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 제약이 이어지고 매물과 거래가 계속 줄어든다면 가격은 버티더라도 실수요자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집값이 올랐다는 숫자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가격보다 거래가 가능한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잔금을 치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시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 실제 대출과 실거래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계약금 손실과 자금 공백의 위험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뉴스 제목이 아니라 실제 거래와 대출 흐름으로 부동산 시장을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